주인공 야모리 마코토는 루이 대륙 최강의 수련자로 암흑기에 마왕의 군대를 격퇴하여 대륙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 후 그의 동료들이 갑자기 그를 배신했습니다. 죽기 직전 마코토는 자신을 배신한 모든 배신자들을 지옥 밑바닥까지 끌고 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마코토는 다른 세계의 명문가 예모리 가문에서 태어난 대학생으로 환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마코토는 약하고 쓸모없으며 이미 가족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진 상태입니다. 마코토가 눈을 뜨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주위를 파악하려 할 때 누군가 시험 중에 기절했다며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그를 모욕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끼어들어 마코토는 이미 가족에게 의절당했으니 도련님 칭호도 아깝다고 말합니다. 근처에서 한 금발 소녀가 학교 천재인 키타마에게 시험으로 돌아가라며 그가 또 다른 기록을 깨길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키타마는 자신있게 동의하고 둘은 나란히 걸어 돌아갑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가서 체력 테스트를 계속하라고 지시합니다. 모두가 마코토를 무시하고 떠날 때 갑자기 기억의 홍수가 그를 덮칩니다. 그는 자신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소년으로 환생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마코토는 경맥이 막혀 몸이 허약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문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던 그는 이 세계에는 수련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변을 살피던 마코토는 공기 중에서 기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전생에서 루요 사람들은 공기 중에 이 기를 흡수하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마코토는 눈을 감고 기에 집중하지만 아주 적은 양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굴하지 않고 그는 이 에너지를 자신의 몸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합니다. 이전의 수련 지식 덕분에 그는 기를 흡수하는 법을 빠르게 터득합니다. 다른 수련자들처럼 그는 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꾸준한 수련을 통해 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수련 초기 단계에서 생성한 적은 힘이 그의 막힌 경맥을 뚫습니다. 자신의 체격을 살피던 마코토는 키가 몇 인치 더 커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그는 힘을 되찾고 루이 대륙으로 돌아가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련 1단계에 불과하고 대륙 최강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코토의 복수 계획은 잠시 미뤄둬야 합니다. 몸의 변화를 확인하고 현재의 힘을 가늠하기 위해 마코토는 학교 체력 테스트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선생님들에게 알리기 위해 재빨리 운동장으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키타마의 차례를 방해하려 한다며 즉시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키타마는 학교의 인기인이자 명문체육대학의 추천까지 받은 모양입니다. 키타마도 학생들과 합세해 마코토를 자존심도 없는 쓰레기라고 조롱합니다. 마코토는 현재 자신의 힘이 평범한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믿으며 모든 조롱을 무시합니다. 한 녀석이 키타마와 맞서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모두가 경주를 포기했다고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잠시 후 마코토와 키타마는 트랙에 올라서로 경쟁할 준비를 합니다. 출발 신호 총성이 울리자마자 키타마는 망설임 없이 뛰쳐나갑니다. 반면 마코토는 여유롭게 카운트다운을 하며 일부러 소위 천재 소년에게 앞서갈 시간을 줍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시 한번 마코토를 쓸모없는 쓰레기라며 비웃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3초 후 마코토는 마침내 앞으로 질주하여 구경꾼들을 놀라게 합니다. 단 몇 초 만에 그는 플래시처럼 놀라운 속도로 키타마를 추월합니다. 기본적으로 류월 대륙의 수련자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평범한 인간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마코토가 결승선에 다가갈 때 모두가 놀랍게도 그는 즉시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한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라이벌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키타마에게 3초의 여유를 준 뒤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선생님이 타이머를 확인하자 마코토가 약 9초의 기록을 달성한 것이 드러납니다. 키타마도 경주를 마치지만 악명 높은 학교 쓰레기에게 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아직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마코토는 현재의 힘에 만족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과 함께 그는 위대함에 오르고 한때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모든 이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류월 대륙에서 마코토는 최강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약 50년의 수련 동안 그는 수많은 고수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65세에 수련 7단계에 도달하여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수련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쓸모없는 새로운 육체에 갇힌 마코토는 수련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수 약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격을 확인해보니 엄청난 비용이 들고 새 몸의 원래 주인은 빈털터리 루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코토는 부적을 만들어 팔고 싶지만 하급 재료를 살 돈조차 없습니다. 복수 계획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는 돈을 벌 방법을 찾겠다고 단호하게 맹세합니다. 마코토가 여전히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육상부 주장인 키타마와 그의 패거리들이 화장실에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괴롭힘 패거리에는 복싱부 주장인 하루도 있습니다. 키타마는 마코토에게 아까
운동장에서 벌인 경주 소동 때문에 보호비를 일찍 내야 한다고 알립니다. 기억을 더듬어 마코토는 그들이 항상 원래 주인에게서 돈을 갈취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불과 지난주에 키타마, 하루, 호타, 아키라가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마코토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본 키타마는 불안감을 느끼고 하루에게 맡깁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는 하루는 마코토처럼 쓸모없는 녀석은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첫 주먹을 날리지만 놀랍게도 마코토는 손쉽게 피합니다. 이전의 마코토였다면 그냥 공격을 견뎠겠지만 새롭고 강해진 마코토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하루의 공격을 피한 후 그는 하루의 얼굴을 성형시켜 버릴 만큼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다음으로 마코토는 아키라에게 주의를 돌려 버려진 쓰레기처럼 그를 걷어찹니다. 호타와 키타마는 이것이 자신들이 한때 조롱했던 그 줏대없는 마코토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충격에 빠져서 있습니다. 마코토는 그들을 쳐다보며 이제 무섭냐고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물러서는 대신 호타와 키타마는 그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는 손쉽게 그들의 손목을 잡아 공격을 중간에 멈춥니다. 아주 쉽게 그는 그들의 손목을 으스러뜨려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마코토는 그들의 비참함을 즐기는 듯 울부짖음을 무시합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된 호타와 키타마는 그에게 멈춰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합니다. 마코토는 그들을 놓아주고 버려진 쓰레기처럼 구석으로 가볍게 던져버립니다. 이제 키타마는 겁에 질려 마코토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떨고 있습니다. 마코토는 동의하지만 그가 떠나려고 할 때 하루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마코토가 한 방의 펀치로 그의 얼굴에 남은 뼈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는 하루에게 다음에는 운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키타마와 다른 이들은 마코토의 압도적인 모습에 거의 바지에 지릴 뻔합니다. 마코토는 그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가 다시 한번 사납게 반복하자 키타마는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며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돈다발을 꺼내 마코토에게 공손히 절하며 바칩니다. 현금을 받은 후 마코토는 그들이 누구에게도 신고하지 않기를 바라며 화장실을 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나가는 길에 마코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편하므로 곧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현금을 세어보고 복수라는 목표를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팔 수 있는 부적 제작용 하급 재료를 구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 후 마코토는 부적 재료를 구입하고 제작을 준비합니다. 부적은 하급 수련자들이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는 재료에 영적 에너지를 부어 신비한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것들을 만듭니다. 비록 1단계의 기수련자에 불과하지만 마코토는 쉽게 그것들을 정제하여 하급 부적 한 묶음을 만듭니다. 그는 그것들을 팔고 약초 재배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계획입니다. 불행히도 3주가 지나도 마코토는 부적 하나도 팔지 못합니다. 그는 길모퉁이에 물건을 진열할 곳을 찾았지만 사람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침 조깅 중에 마코토는 길에서 심하게 다친 개를 발견합니다. 그는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치유 부적 중 하나를 개에게 사용합니다. 예상대로 개는 즉시 모든 부상에서 회복했습니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마코토에게 행복하게 짖지만 두 사람이 다투며 다가오자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한 명은 와타 가문의 외아들인 쇼이고 다른 한 명은 스가 가문의 딸인 시즈루라는 소녀입니다. 그들은 개 한 마리를 찾으며 다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까 개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봤지만 쇼는 개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즈루는 개를 찾아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곧 그녀는 마코토의 품에 안겨 매우 건강해 보이는 개를 보고 다툼을 멈춥니다. 시즈루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피투성이었던 개가 어떻게 멀쩡해졌는지 의아해하며 서둘러 달려간다. 마코토는 그녀의 가방을 보고 그들이 병문안을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한다. 그는 이 기회를 틈타 개에게 사용했던 부적을 그녀에게 보여준다. 마코토가 물건을 홍보하려 하자 쇼가 그를 사기꾼이라 부르며 화를 낸다. 시즈루는 쇼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마코토에게 돌아서서 그 부적이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묻는다. 이에 마코토는 수리와 재생을 위해 만들어진 정령정화 부적을 내민다. 그는 그런 상태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확실하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쇼는 이를 믿기 어려워하며 시즈루에게 사지 말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그를 무시한다. 마코토는 부적 사용법을 시연하며 환자에게 갖다 대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는 큰 부적은 40만 엔이고 작은 것은 20만 엔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놀랍게도 시즈루는 모든 부적을 100만 엔에 사겠다고 제안한다.
격분한 쇼는 마코토에게 당장 떠나라며 달려든다. 하지만 쇼가 공격하기도 전에 마코토가 그의 손목을 잡아 고통스럽게 비틀며 물러서서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쇼는 발버둥 쳤지만 마코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잠시 후 마코토는 그를 가볍게 내던지고 시즈루와의 거래로 돌아간다. 거래가 성사되자 그는 각 부적의 용도를 설명하며 노란색은 보호용이고 붉은색은 화염구 부적이라고 말한다. 떠나기 전 마코토는 그녀가 붉은색과 노란색 부적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시즈루는 기쁘게 그에게 감사하며 이름을 묻는다. 마코토는 걸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는 개를 데리고 자리를 뜬다. 얻어맞고 정신을 차린 쇼는 시즈루가 터무니없는 사기에 넘어갔다며 다시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의 말을 믿으면서도 시즈루는 그것이 어머니의 의식을 되찾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 한편 마코토는 부적을 전부 팔아치운 것에 만족하며 돌아간다. 번 돈으로 이제 살 만한 곳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선 수련에 필요한 약초를 찾을 생각이다. 그때 갑자기 개가 근처 집을 향해 짖기 시작하자 그의 주의가 쏠린다. 마코토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 집은 온통 영적인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정원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서 은심초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한편 쇼는 병원에서 손목 상처를 치료받고 있다. 간호사가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쇼는 다음번엔 마코토를 박살내겠다고 맹세하며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린다. 같은 병원 어머니의 병실에서 시즈루는 사기에 넘어가 가문을 망신시켰다며 콩카이시 의원인 아버지 켄지에게 꾸중을 듣는다. 그의 큰 소리는 곧 간호사들의 조롱 섞인 속삭임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시즈루가 가짜 부적을 사느라 돈을 낭비했다며 비웃는다. 시즈루는 그들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한다. 이 말에 켄지는 더욱 격분하여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믿는 바보라고 소리친다. 켄지의 폭언에 분노한 시즈루는 어머니 병문안조차 오지 않은 아버지에게 소리친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병원으로 늦게 데려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비난한다. 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시즈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바로 다른 여자에게 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 이제 켄지는 격분하여 그녀의 뺨을 때리려다 중간에 멈춘다. 그는 돌아서서 떠나며 그녀가 얼마나 무례해졌는지에 대해 실망감을 표한다. 떠나기 전 그는 간호사가 와서 어머니의 생명 유지 장치를 뗄 것이라고 알린다. 시즈루는 그 결정에 항의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안에 부적을 쥐어준다. 갑자기 부적에서 밝은 빛이 터져나오고 놀랍게도 어머니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즈루의 이름을 부른다. 막 나가려던 켄지 역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시즈루의 엄마 요코는 딸을 보며 살이 많이 빠졌다고 말한다. 그러자 켄지는 의사를 부르러 방 밖으로 뛰쳐나간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아내가 깨어났다고 목청껏 기쁘게 소리친다. 충격받은 의사와 간호사는 요코에게 몇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 안으로 달려들어간다. 검사 후 의사는 요코가 2년 안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알린다. 시즈루가 부적을 보여주며 그것이 엄마를 치료했다고 설명하지만 의사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 수 역시 소란을 보고 도착했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어한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수상 경력이 있는 스즈키 교수에게 연락해 추가 검사를 받도록 지시한다. 여전히 믿기지 않지만 쇼는 이제 자신이 마코토에 대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다. 방 안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모두 무시한 채 시즈루와 그녀의 엄마는 행복하게 서로를 껴안는다. 남은 부적들을 보며 시즈루는 다시 마코토를 만나게 되면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마코토는 영적인 기운에 휩싸인 그 집으로 성공적으로 이사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모두 파멸시키기 위해 나골 대륙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계획이 진전된 것에 만족한다. 결의를 다지며 마코토는 배신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마코토는 자신이 연기 11단계에 도달해야만 복수의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최강의 수련자라는 칭호를 얻는데 도움이 될 영천과 영적인 재료를 구해야 한다. 그날 밤 늦게 마코토는 어떻게 수련을 증진시킬지 고심한다. 상황을 보아하니 이 세상의 영적인 기운이 점차 시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는 더 이상 수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코토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영적인 기운이 풍부한 장소나 물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 영천이나 영적인 재료를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정원에서 자라는 은심초를 발견했다. 이 풀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재료로 간주된다. 그리고 일반 약초와는 달리 수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약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마코토는 이 풀의 열매를 정제하여 알약으로 만들면 수련 2단계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알약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자신의 진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기다리고 싶지 않은 마코토는 대비하기 위해 즉시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그는 수련용 알약을 정제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적을 몇 개 더 팔아보기 위해 나선다. 마코토가 조용히 자기 일에만 신경 쓰려고 할 때 멀리서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알아차린다. 그는 거리에서 부적을 팔기 시작한 지 셋째 날부터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마코토는 오늘 평소보다 그들의 수가 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 자신에게 손을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고 짐을 싸려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건다. 그 소녀는 그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걱정했다고 말한다. 마코토가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동안 소녀는 그를 은근히 빈털터리 패배자라고 부르는 등 그의 모든 문제에 대해 떠들어댄다. 기억을 더듬어 본 후 마코토는 그 소녀가 이전 주인을 편들어 주었던 모치야마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녀는 그가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마코토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떠난다. 그녀는 그를 다시 부르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이에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의심하게 된다. 한편 마코토는 자신을 노리는 불량배들의 수를 조용히 세면서 계속 걷는다. 약 10명을 센 후 그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골목으로 들어선다. 그가 우회하는 것을 보고 불량배들은 단검을 든 채 재빨리 그를 뒤쫓는다. 잠시 후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따라잡는다.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한 불량배들은 그가 도망갈 곳이 없다고 선언하며 자신만만하게 긴장을 푼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한꺼번에 덤비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어이없어하며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코토는 왜 며칠 동안 자신을 지켜봤는지 묻는다. 그는 누가 그들을 보냈는지 밝히게 하려고 한다. 대머리 남자는 그가 힘있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간단히 알려준다. 다른 남자는 왜 아마타니 가문의 아가씨가 마코토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묻는다. 마코토는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곧 아마타니 가문의 아가씨인 세츠가 원래 주인의 약혼자였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하지만 그가 가문에서 추방된 후 그녀는 그를 잔인하게 차버리고 약혼을 파기했다. 마코토는 깨진 약혼 때문에 왜 누군가를 제거하려 하는지 의아해하며 이 모든 상황에 어리둥절해한다. 그들이 순순히 대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고 그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입을 열게 하기로 결심한다. 바로 그 장면 뒤에서 모치야마는 그가 어떻게 야쿠자와 엮이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그들을 지켜본다. 마코토가 무서운 야쿠자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걱정한 그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한다. 불행히도 그녀가 전화를 걸기 전에 누군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동안 재빨리 붙잡는다. 소란이 다른 이들의 주의를 끌고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모치야마를 어린 강아지처럼 가볍게 끌고 오는 것을 발견한다. 마코토 역시 그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란다. 보스는 그가 세츠를 갖고 놀면서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놀린다. 모치야마는 자신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마코토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자신이 유력 가문의 일원이기 때문에 깡패들이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들은 두목은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뿐이다. 그는 위협적으로 인적 드문 골목에서 그녀를 제거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자랑한다. 먼저 그녀를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단검을 꺼내 목을 노리지만 마코토가 때마침 나타나 주먹 한 방으로 그의 손목을 부러뜨린다. 그가 상황을 파악할 틈도 주지 않고 두목의 얼굴을 잡아 땅에 힘껏 내리꽂는다. 모두가 그 광경을 충격 속에서 지켜본다. 모치야마조차 그가 자신이 기억하는 마코토가 맞는지 의아해한다. 그들이 위축된 것을 보고 마코토는 자신을 공격하라고 보낸 자가 누구인지 다시 단호하게 묻는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카이아 경관이 스카갱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긴급 메시지를 무전으로 받는다. 30명이 넘는 갱단원들이 이스트 스트리트의 한 골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장에 있는 경찰관인 발신자는 그들이 한 소년을 쫓고 있으며 어린 소녀를 인질로 잡았다고 밝힌다. 망설임 없이 카이아 경관은 차를 몰아 속력을 내며 발신자에게 지원 병력을 요청하되 아직 오누가 경찰서장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는 발신자에게 서둘러 진입하지 말고 지원 병력을 기다리라고 경고한다. 현장의 경찰관은 카이아에게 지원 병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며 상황을 보고한다. 표적이 된 소년이 이미 혼자서 모든 갱단원들을 쓰러뜨렸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마코토는 여전히 두목을 상대하고 있는데 그는 마코토가 야모리 가문의 그 쓰레기 약골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믿기 힘들어한다. 마코토는 아미타니 가문이나 야모리 가문이 보냈는지 물으며 그를 신문한다.
그의 망설임을 보고 그는 3초 안에 대답하라고 위협하며 두목의 머리를 으스러뜨릴 듯이 진다. 고통 때문에 두목은 미친 듯이 멈춰달라고 애원한다. 갑자기 카이아 경관이 현장에 도착해 마코토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마코토는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신들을 찾았는지 의아해하며 놀란다. 그는 탈출을 고려하지만 자신의 힘을 전부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러자 그는 두목을 놓아주고 두목은 마침내 구출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마코토는 현재 자신의 힘으로는 국가 권력에 맞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카이아 역시 상황이 진정되어 안도하지만 여전히 비쩍 마른 소년 하나가 갱단원 30명을 혼자 처리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그는 모치야마와 마코토에게 자신을 경찰 경사라고 소개하지만 마코토는 그를 무시하고 모치야마는 밝게 인사한다. 카이아는 그의 동료인 로코하라가 모든 것을 순조롭게 처리할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킨다. 이 말은 마코토를 긴장시킬 뿐이었는데 그는 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불안함을 감지한 듯 카이아는 로코하라가 관련 없는 것은 묻지 않고 진술만 받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갑자기 오누가 경찰서장이 나타나 마코토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체포한다. 그는 마코토 앞에서 체포영장을 흔들며 악의적으로 비웃는다. 격분한 모치야마는 무장한 남자들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오누가는 자신이 본 것은 마코토가 그들을 폭행한 것뿐이라고 고집한다. 다른 경찰관이 그를 끌고 가자 스카두목은 의기양양하게 웃는다. 분노에 찬 카이아는 오누가에게 맞서며 무장갱단의 진짜 정체를 상기시킨다. 오누가는 그의 호통을 무시하고 2급 경찰서장에게 대든다며 그를 얕보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한다. 카이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사에게 욕을 하지만 로코하라가 그를 붙잡고 진정하라고 말린다. 마코토가 뜻밖의 항복하며 체포를 받아들이자 카이아는 몸부림을 멈춘다. 그는 배후에서 누군가 사건을 조종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오누가는 마코토의 항복에 의기양양하게 웃지만 마코토의 진짜 의도는 이 숨겨진 배후 조종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수련에 방해가 되기 전에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 호기심이 생긴 마코토는 오누가에게 자신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오누가는 자랑하다가 무심코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다. 마코토는 그를 하수인이라 부르며 진짜 배후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오누가는 어떤 배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며 결백한 척한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마코토가 단추 하나를 보여주자 오누가는 마코토가 언제 단추를 뗄 시간이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충격에 빠진다. 다른 경찰관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마코토는 오누가에게 다음번에는 단추보다 더한 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무심하게 경고한다. 오누가는 이를 무례하다고 여기며 두고 보자고 다짐한다. 감방한 한 교도관이 안에 있는 죄수의 주의를 끌며 목표물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린다. 그는 험악하게 생긴 죄수에게 그의 임무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알린다. 잠시 후 마코토가 같은 감방으로 호송된다. 두 교도관의 표정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린치를 가할 계획임을 감지하지만 마코토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곧 그 일을 위해 고용된 죄수가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잠시 동안 마코토는 이 낯선이 또한 이 함정의 배후인지 궁금해한다. 그가 더 생각하기 전에 죄수가 천천히 일어나 정의와 운명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독선적인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을 후나키라고 소개하며 마코토를 제거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명백히 즐거워하며 후나키는 마코토에게 저항하지 말고 조용히 최후를 맞으라고 말한다. 마코토는 동요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침착하게 누가 그를 고용했는지 묻는다. 감방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는데 그것은 죄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합이라는 기운이었다. 망설임 없이 후나키는 마코토를 저승으로 보낼 준비를 하며 공격한다. 그의 공격이 닿기 직전 마코토가 허공으로 사라지자 그는 극심한 충격에 빠진다. 다음 순간 마코토는 그의 옆에 다시 나타나 장타 한 방으로 그를 땅에 내리꽂는다. 그는 이곳에서 더 약한 자는 후나키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물러서지 않고 후나키는 그의 발목을 잡아 공중으로 던지지만 그것은 마코토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한다. 그가 가볍게 착지하는 것을 보고 후나키는 마침내 상대를 과소평가했을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만 허세를 멈추지는 않는다. 그의 허풍을 무시하고 마코토는 재빨리 달려들어 주먹 한 방으로 그를 쓰러뜨린다. 후나키는 그 주먹에 압도적인 힘에 충격을 받는다. 그가 평정을 되찾을 틈도 주지 않고 마코토는 위에서 내려와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후나키는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마코토의 발차기는 너무나도 강력하다.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한 후나키는 다시 그를 향해 분노하며 돌진한다.
불행하게도 마코토는 손쉽게 공격을 피하고 후나키의 복부에 강력한 주먹을 꽂아 넣어 그를 완전히 파괴한다. 이번에는 후나키가 그들의 힘의 거대한 격차를 깨달은 듯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며 구석에서 움츠린다.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마코토는 무겁고 무시무시한 기운을 뿜으며 그를 내려다본다. 그는 즉시 후나키의 머리를 땅에 쳐박으며 배후 조종자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한다. 마코토는 또한 그 영합을 어디서 얻었는지 말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오누가는 사무실에서 마코토와의 대화로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다. 그는 통화 중에 도대체 어떤 괴물을 자기에게 보냈냐고 소리친다. 하시모토라는 발신자는 마코토는 그저 야모리 가문에게 버림받은 약한 쓰레기일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오누가는 이 말을 듣고 약간 안도하며 그들이 소란없이 그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시모토는 류에서 나온 폭도들을 보내 그를 처리하게 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오누가를 아이마 경에게 추천하여 지역 경찰서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약속한다. 오누가는 동의하며 하시모토에게 이 약속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감방 안에서 후나키는 심한 구타를 견디면서도 비밀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입을 굳게 다문다. 마코토는 그의 규율에 감탄한다. 후나키는 마코토에게 자신이 그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하고 이에 마코토는 세상에 다른 수련자들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후나키는 몇 년 전 류타에서 만난 한 노승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는 손쉽게 길을 조종하여 나무를 반으로 쪼갤 수 있었다. 그 노승은 그에게 신수 한 병을 선물하며 사용하기 전에 희석하라고 지시했다. 몇 년 동안 이 지시를 따른 후 후나키의 몸은 비범한 형태로 변했다. 이야기를 통해 마코토는 후나키가 언급한 신수가 아마도 영합, 즉 영액일 것이라고 깨닫는다. 그는 자신도 류타에서 영천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 기본적으로 영천은 영적인 에너지가 고농도로 집중된 지역에서 형성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에너지는 점차 영액으로 변하고 마침내 샘을 이룬다. 리월 대륙에서는 이 영액이 소량이라도 그 효능과 수련자들에게 유용함 때문에 희귀하고 귀중하게 여겨진다. 마코토는 후나키에게 그처럼 강력한 자가 왜 평범한 사람들의 싸움에 휘말리는지 묻는다. 후나키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자식 때문에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그는 아들에게 신수를 사용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후나키는 이 거래를 받아들여 급전을 벌어야만 했다. 잠시 그 병에 대해 생각한 후 마코토는 소년을 치료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후나키에게 신수는 사실 영액이며 영합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인 영적인 에너지는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농축된 영액의 특성은 아픈 소년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그는 영적인 에너지는 특별한 기술로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후나키에게 이전에 개에게 사용했던 치유 부적을 보여주고 그 힘을 증명하기 위해 마코토는 그에게 부적을 사용합니다. 후나키가 놀랍게도 부적은 즉시 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의기양양하게 부적을 든 마코토는 후나키에게 고용주의 신원을 밝히거나 죽음을 맞으라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후나키는 망설임 없이 하시모토라는 사람에게 고용되었다고 털어놓습니다. 한편 포장클럽의 주인인 하시모토는 우나가와의 통화를 막 마쳤습니다. 그는 쾌활한 태도로 자기 앞에 묶여있는 상처투성이 소녀를 돌아보며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그녀는 그저 울며 몸부림칠 뿐입니다. 하시모토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입을 강제로 열고 작은 가위로 이빨을 뽑습니다. 소녀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자 그는 미친 듯이 웃습니다. 집사가 들어와 아이마경이 마코토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한다고 알리자 그들의 고문은 중단됩니다. 자신의 작은 장난감에 만족한 하시모토는 누군가 이미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집사에게 무심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미 마코토를 죽은 목숨으로 여기고 있기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집사에게 아이마경을 안심시키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라고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감옥으로 돌아와서 마코토와 후나키는 휴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치유 부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나키는 농축된 영액이 담긴 펜던트를 마코토에게 선물합니다. 은빛 풀에 소량만 뿌려도 즉시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마코토는 흥분합니다. 이 열매들을 저렴한 환약으로 가공하면 수련의 두 번째 단계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후나키에게 감사를 표하고 후나키는 하시모토가 계속 그를 쫓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후나키는 하시모토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거의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에도 동요하지 않고 마코토는 자신이 하시모토를 처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한편 시즈루는 마코토를 찾기 위해 네아 대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그의 사진을 보고 그가 야모리 가문의 악명 높은 버려진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학교까지 그를 추적해온 것입니다. 시즈루는 마코토가 자기 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서둘러 총장실로 향합니다. 네이 대학교의 총장은 공교롭게도 모치야마의 삼촌인 진입니다. 총장실 안에서는 모치야마가 진 총장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코토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길 원하지만 진은 그런 끔찍한 일에 휘말릴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치야마는 마코토의 체포와 부패 경찰과의 연루를 자책하며 물러서기를 거부합니다. 대학 강사인 쿠모노가 그녀를 말리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애씁니다. 그녀는 모치야마에게 마코토가 곧 풀려날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바로 그때 그들 모두가 고개를 돌려 현장에 도착한 시즈루를 봅니다. 그녀는 즉시 그들에게 마코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시 경찰서. 카이아는 오나가의 사무실에서 그의 부패 행위에 대해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관행. 그들은 몇 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스카와 그의 갱단을 쫓아왔는데 이제 오나가가 그들을 그냥 자유롭게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오나가는 카야에게 증거 없이 상사를 고발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무심하게 알립니다. 물러서기를 거부한 카야는 서장이 마쿠에서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다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불행히도 그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 쏘아보려 할 때 모치야마와 시즈루가 그들을 막으려는 로코하라를 뒤로 한 채 사무실로 뛰어듭니다. 모치야마는 화를 내며 서장을 가리키고 시즈루에게 그가 마코토를 무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나가는 시즈루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조용히 그녀를 살핍니다. 그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마코토는 어떤 강력한 가문의 실질적인 뒷배도 없습니다. 마코토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킨 그는 강도 및 폭행 혐의를 받는 범죄자는 석방할 수 없다고 자신있게 그들에게 알립니다. 카이아는 그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려달라며 혐의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오니가는 그것이 비밀 수사와 관련되어 있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알립니다. 모치야마는 야쿠자 조직원을 풀어주면서 마코토를 가두는 것은 명백한 부패라고 화를 내며 선언합니다. 오나가는 그녀의 협박에도 동요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가 막 전화를 걸려 할 때 시즈루가 조용히 앉아 보스처럼 다리를 꼬고는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그를 도발합니다. 그러자 오나가는 부하들에게 그들을 유치장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들이 마코토의 공범 혐의로 구금된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범죄자를 비호한 혐의로 카이아를 정직시킵니다. 카이아는 평소처럼 지저대며 항의하지만 시즈루는 평정을 유지합니다. 시즈루가 그 혐의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오나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공무원 모욕죄로 그녀의 형량을 더 무겁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시즈루는 그가 마코토를 체포하는 대가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청탁을 받고 있는지 간단히 질문합니다. 자신의 계략이 드러날 것을 직감한 그는 질문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려 했으며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자 시즈루는 마코토의 상황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오나가는 다시 긴장을 풀고 마코토가 힘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는 시즈루와 모치야마 또한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오나가는 카이아를 포함한 그들을 어떻게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뻔뻔하게 꾸며냅니다. 그는 카이아의 죽음을 소녀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들의 죽음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제거한 2명의 범죄자를 제압하다 생긴 일로 꾸밀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그럴듯한 각본을 들은 후 카이아와 모치야마는 눈에 띄게 동요하지만 시즈루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놀랍게도 시즈루는 이미 통화 중이던 오지 국장이라는 사람에게 부패한 서장이 한 모든 말을 들었는지 묻습니다. 오지 국장이 모든 것을 들었다고 확인하자 오나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시즈루는 자신있게 다시 자리에 앉아 자기소개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묻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오지 국장은 오나가의 혐의를 읽어내리고 그가 시의원 가족을 협박했다는 사실까지 언급합니다. 그의 모든 잔악행위로 인해 오나가는 범죄에 대한 조사가 있을 때까지 즉시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오지 국장은 또한 곧 사무실에 도착하여 그들과 합류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오나가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의자에 주저앉아 자신이 어느 시의원의 가족을 건드렸는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즈루는 자신이 네아이시스가 가문의 아가씨라고 밝힙니다. 바로 이 순간 오나가는 자신이 크게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감방으로 돌아온 마코토는 후나키에게 받은 새로운 선물에 여전히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장된 영액의 양은 꽤 적어서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는 판단합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
절제하자 그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마코토는 뒤를 돌아 그곳에 서 있는 시즈루와 모치야마를 보고 놀랍니다. 이 시점에서 하시모토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격분한 그는 부하 하나는 거의 죽어가고 다른 하나는 감옥에 가게 된 것에 좌절하며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화병 몇 개를 부순 후 그는 아이마 가문의 임무를 실패하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수를 고심합니다. 물러서기를 거부한 그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 자신의 경호원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쓰레기를 제거하겠다고 맹세하며 경호원에게 마코토를 산채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마코토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 평소처럼 환약 정제를 위한 재료 몇 가지를 산 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환약을 정제하여 입에 넣습니다. 환약을 복용한 후 그는 황금빛에 둘러싸여 공중에 뜨면서 거의 즉시 그 놀라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환약이 불순물이 섞여 있지만 마코토는 영적인 에너지가 거의 없는 곳에서는 특별한 효과에 만족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연기기 2단계로 돌파합니다. 그는 환생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운영보를 수련하고 그 속도는 개조차 놀라게 합니다. 마코토는 결과에 만족하며 총알도 자신의 속도에는 상대가 안 된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 후 그는 후나키가 선물한 영액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영액 공급을 어떻게 얻을지 생각합니다. 그는 운을 시험해보러 류타에 가는 것을 고려하지만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마코토는 후나키에게서 받은 현지 연락책에 의존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입장 절차에만 약 200만엔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뷰티 제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가 마코토의 주의를 끕니다. 여성들이 젊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그는 이 추세를 이용할 기회를 봅니다. 그는 다가오는 파티에서 내용물을 사용할 생각에 들떠 테이블에서 포장 하나를 집어듭니다. 불과 5시간 전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는 시즈루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는 여전히 그녀가 시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는 어머니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스가오 빌딩에서 열리는 티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도시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이 있으며 시즈루가 그 소유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코토가 참석하기를 기대하는 파티입니다. 다음날 저녁 그는 상자를 들고 스가오 빌딩 최상층에서 열리는 호화로운 파티에 도착합니다. 안에는 그가 정제한 영약인 주안안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영약을 만들 수 없지만 이 정도의 단약은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주안안은 루이 대륙의 여성 수련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저렴한 약이다. 마코토는 파티에서 부유한 여성들에게 몇 개를 팔아 200만엔을 벌 계획이다. 인파를 훑어보던 그는 시즈루와 그녀의 가족을 발견하고 목표 고객을 끌어들일 준비를 한다. 시즈루는 숙모와 삼촌인 호시스 에노와 시로에게 곧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아직 30대인 그녀에게 노처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가문의 늙은 노처녀 마사미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시로는 심지어 마사미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부르며 모욕한다. 마사미는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고 이는 시로를 더욱 가차 없게 만든다. 좌절한 요코는 시로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시즈루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사미가 그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키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아랑곳하지 않고 시로는 요코에게 시즈루가 빨리 정착하도록 설득하라고 재촉한다. 아직 긴 혼수 상태에서 회복 중인 요코가 기침을 하자 시즈루가 그녀의 상태를 살핀다. 긴장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시즈루가 결혼할 가문을 제안하기까지 한다. 그는 그녀가 정착하지 않으면 하자 있는 상품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마사미가 의견을 말하려 하지만 시로는 어떤 화장품도 그녀의 젊음을 되돌릴 수 없다고 덧붙이며 말을 끊는다. 바로 그 순간 마코토는 말을 꺼낼 기회를 잡는다. 그는 화장품 업계의 저명인사인 시즈루를 모욕한 것에 대해 시로를 비난한다. 격분한 시로는 경비를 불러 마코토를 쫓아내려 하지만 시즈루는 그가 요코를 구한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알린다. 요코는 마코토의 손을 잡고 시즈루에게 부적을 팔아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시로는 마코토를 보기만 해도 역겨워하며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한다. 그는 요코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은 순전히 의학의 힘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비아냥거림을 무시하고 마코토는 자신을 시즈루의 연구원이자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한다. 시즈루조차 그녀의 사업 파트너라는 칭호에 놀란다. 구경꾼들은 경멸을 터뜨리며 젊음을 되찾는 것에 대한 그들의 논의에 그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마코토는 자신있게 상자를 보여주며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마사미에게 상자를 건네며 주안안을 삼켜보라고 권한다. 시로는 그것이 독약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가장 먼저 그를 의심한다. 마사미는 멍하니 그것을 쳐다보며 정말 이 약을 먹어도 될지 고민한다.
시즈루는 마코토를 믿어도 된다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요코 또한 그녀를 지지한다. 군중들은 회춘약이 존재할 리 없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그녀를 부추기기 위해 마코토는 마사미의 귀에 대고 낭비된 젊음을 되찾고 싶지 않냐고 속삭인다.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배은망덕한 거머리들이 오랫동안 자신을 조롱해왔던 것을 생각하며 마사미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한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그녀는 약을 집어 입안에 털어넣는다. 모두가 회춘 효과를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몇 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로는 마코토를 사기꾼이라며 비웃으며 웃음을 터뜨린다. 갑자기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마사미는 실제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누군가 재빨리 거울을 가져와 그녀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마사미조차 되찾은 모습에 놀라워한다. 그렇게 마코토의 약은 인기 상품이 되었고 나이든 부인들이 즉시 몰려와 약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약 가격을 개당 40만 엔으로 책정하고 현재 10개만 있다고 알린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모두가 최고가를 제시하기 위해 애쓰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 경매가 시작된다. 시로조차 주안 안에 최고가를 부르고 싶어한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점 판매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에노가 그를 말리려 하지만 시로는 그녀에게 닥치라고 소리친다. 그는 시즈루를 5초 가문에 시집 보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마코토를 세뇌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시로는 말 그대로 결혼을 빙자하여 그녀를 팔아넘겨 5초 가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받을 계획이다. 그 순간 호장 그룹의 뚱뚱한 남자가 마코토에게 다가와 주안안의 독점 판매권으로 400만 엔을 제안한다. 다른 회사 대표가 재빨리 2천만 엔을 제시하며 맞선다. 그러자 시로가 자신있게 끼어들어 모두를 진정시킨다. 그는 마코토에게 개인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수익 분배 제한과 함께 3천만 엔을 제시한다. 그는 호시스 가문의 영향력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래라며 자신이 수익의 70%를 마코토가 30%를 가져간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들은 시즈루는 그의 가문을 내세울 연줄도 없는 쓰레기통이라고 부르고 이는 시로를 격분시킨다. 시로는 그녀가 어머니 쪽으로 그들과 친척 관계임을 상기시킨다. 시즈루는 그가 할머니가 남긴 회사를 담보로 1억 엔 이상을 날렸을 때 그 권리를 잃었다고 상기시킨다. 시로는 혐의를 부인하려 하지만 그녀는 큰 소리로 잃겠다고 위협하며 증거를 꺼내든다.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마사미와 요코도 그가 어머니의 회사를 망하게 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는다. 이제 바지에 오줌을 쌀듯 떨고 있는 시로는 시즈루에게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 묻는다. 시즈루는 시로가 할머니의 피를 빨아먹었듯이 요코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파티에 왔을 뿐이라고 더 폭로한다. 그의 계략을 명확히 꿰뚫어본 그녀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또한 그가 3천만 엔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코토를 속일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완전히 패배한 시로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도움을 애원한다. 그는 뻔뻔하게 요코에게 시즈루에게 빌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요코는 어머니의 유산을 파괴한 그에게 실망감을 명확히 표현하며 거절한다. 전형적인 마마보이처럼 그는 자신이 가문의 마지막 남자라며 마사미의 치마폭에 매달려 중재해달라고 애원한다. 이 배은망덕한 거머리에 질린 마사미는 그를 밀쳐내며 돕기를 거부한다. 결국 시로는 자신이 항상 얕보던 바로 그 여성들에게 맞서게 된다. 시즈루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한다. 감옥에 가거나 그의 회사를 단돈 1엔에 그녀에게 팔거나 그를 완전히 산산조각낸다. 구경꾼들은 그가 이런 운명을 맞을 만하다고 조롱한다. 시즈루는 마코토에게 돌아서서 더 유능한 사업 전문가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4천만 엔이 합리적인 가격이며 수익의 80%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 파티의 상어들이 그를 이용할 것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경고한다. 놀랍게도 마코토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기로 결정한다. 그날 저녁 늦게 그녀는 그를 아파트로 데려다주며 집이 좋다고 말한다. 마코토는 그저 임대일 뿐이라고 그녀에게 알린다. 그는 태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시즈루는 그를 친구라고 부르며 안심시킨다. 그 말에 깜짝 놀란 마코토는 그녀가 말을 반복하고 우정을 다지기 위해 손을 내밀자 놀란다.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되새기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달을 올려다보며 이 새로운 삶이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깨닫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코토는 자신의 개가 피웅덩이에 쓰러져 있는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한다. 단검은 섬뜩한 경고처럼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 그 모든 광경은 마코토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다. 바로 몇 분 전 수상한 남자가 하시모토에게
전화에 마코토가 여자와 함께 집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하시모토에게 절망을 맛보게 하기 위해 그들은 시즈루를 붙잡을 계획이다. 하시모토는 심지어 그의 집에 남겨둔 경고에 대해 전화로 자랑한다. 마코토는 재빨리 안으로 달려가 개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치유 부적이 개를 치료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칼을 뽑고 개에게 부적을 붙인다. 한편 침입자가 바로 이 그림자 속에 숨어 마코토를 관찰하고 있다. 그는 갑자기 아래로 돌진하며 뒤에서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놀랍게도 마코토는 개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뒤에 나타나 한 번의 발차기로 침입자를 땅에 처박는다. 곧 더 많은 암살자들이 현장에 나타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마코토는 개를 부드럽게 옆으로 밀어내고 혼자 그들을 마주한다. 그는 엄청난 분노로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돌진한다. 한 남자가 고용주의 명령에 따라 마코토를 살려두라고 그들에게 상기시킨다. 마코토가 한 명을 얼마나 손쉽게 처리하는지 보자마자 다른 이들은 방금 목격한 것에 경악하며 걸음을 멈춘다. 마코토의 거만한 태도를 무시하고 또 다른 어리석은 놈이 즉시 돌진하지만 그의 팔은 소시지처럼 찢겨나갈 뿐이다. 그를 놓아주지 않고 마코토는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찢는 것처럼 그의 목을 부러뜨린다. 이제 나머지 갱단은 이미 겁에 질려 그의 팔다리를 노려 무력화시킬 계획으로 큰 총을 꺼내든다. 하지만 이 멍청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코토가 이미 총알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그들의 총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플래시처럼 재빨리 방향을 틀며 총알을 피한다. 마코토는 그들이 자비를 구하고 누가 보냈는지 밝힐 때까지 한 명씩 쓰러뜨리겠다고 맹세한다. 다른 장소에서 시즈루는 미치광이 하시모토에게 붙잡힌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그녀와 함께 뒤틀린 취미에 빠지려 한다. 그녀가 유명한 시의원 켄지스가의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시모토는 그녀를 가지고 놀고 싶어 안달이다. 그는 그 순간을 만끽하며 그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시즈루가 몸부림치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린다. 하시모토는 전화를 받으며 마코토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놀랍게도 전화기 너머에서는 하시모토의 부하들이 모두 처리되었다고 말하는 마코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기회를 틈타 하시모토는 시즈루를 붙잡았다고 자랑하고 이는 마코토를 더욱 격분하게 만든다. 마코토는 하시모토에게 그녀를 풀어주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그 미치광이는 비웃음으로 답할 뿐이다. 하시모토는 마코토에게 40분 안에 도착하라고 희희낙낙하며 말하고 그러지 않으면 시즈루를 스시처럼 다루는 걸 생중계하겠다고 협박한다. 이치는 알아서 찾아오라고 지시한 후 하시모토는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린다. 격분한 마코토는 손에 든 싸구려 휴대폰을 박살낸다. 하시모토는 본편에 앞서 예고편 영상을 찍을 계획을 세우며 시즈루를 상대로 그의 역겨운 취미를 계속한다. 그가 그녀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내고 마기를 진행하려던 순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그가 문을 열자 경비들이 창고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보고한다. 하시모토는 경찰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피하기 위해 고장난 경보기를 끄라고 재빨리 지시한다. 직접 상황을 처리하기로 한 그는 경비들에게 문을 지키라고 말하고 경보를 확인하러 밖으로 나간다. 그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경비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 충격으로 문이 부서진다. 시즈루는 마코토가 자신을 구하러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든다. 불과 1시간 전 후나키는 류타로 가는 소개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코토의 주소에 도착했지만 마코토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는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지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바로 그때 그는 누군가 하시모토에게 마코토가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대화를 통해 그는 6명의 암살자가 집안에서 마코토를 기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의식을 잃은 시즈루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 후나키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시즈루를 태운 차가 떠나자 그는 나중에 마코토에게 좌표를 보내줄 생각으로 오토바이에 올라타 뒤를 쫓았다. 한 개인 저택에 도착하자 후나키는 마침내 마코토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시즈루가 납치된 사실과 저택의 위치를 알렸다. 마코토는 깜짝 놀라며 후나키가 어떻게 이 정보를 얻었는지 물었다. 통화하기 전에 그는 답을 얻기 위해 암살자 중 한 명을 신문하고 있었는데 그를 죽기 직전까지 구타한 후 치유 부적으로 되살려 다시 고문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마코토는 후나키에게 시즈루 구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한 후 그는 하시모토를 직접 지하 세계로 끌고 가겠다고 맹세했다. 이 부탁 때문에 후나키는 앞서 화재
해제 경보를 울려 하시모토를 방에서 끌어냈던 것이다. 그는 하시모토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거지 같은 상사에 대해 불평하던 경비들과 마주했다. 후나키는 그들의 질문을 모두 무시한 채 마치 아쿠아맨처럼 그들을 향해 유유히 걸어갔다. 바로 그때 그는 그들을 공격했고 그 공격의 힘으로 문을 부쉈다. 정신이 없어 보였던 시즈루는 마코토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고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마코토의 부탁을 받고 그녀를 구하러 온 후나키일 뿐이었다. 후나키는 그녀를 축 늘어진 짐짝처럼 들어올리고 하시모토가 돌아오기 전에 현장에서 도망친다. 그는 차가 주차된 뒤뜰로 이어지는 문에 도착해 누구에게도 따라잡히기 전에 탈출하길 바라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가 막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총알이 그의 허벅지를 꿰뚫는다. 그 충격으로 그는 시즈루를 품에 안은 채 땅으로 쓰러진다. 고통 속에서도 후나키는 그녀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싼다. 잠시 후 하시모토가 들어서며 자신의 완벽한 사격 실력을 큰 소리로 자랑한다. 그의 부하들 또한 신호에 맞춰 충실한 꼭두각시처럼 박수를 치며 동의한다. 후나키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그는 마치 오랜 친구인 것처럼 하시모토에게 인사한다.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 하시모토는 배신자를 처리할 생각에 웃음을 터뜨린다. 싸움 없이 항복하기를 거부한 후나키는 자세를 바로잡고 대담하게 그에게 도전한다. 한편 저택 밖에서는 마코토가 그곳에 사는 미치광이와 단판을 짓기 위해 도착한다. 경비들은 누가 감히 그렇게 대담하게 저택에 접근하는지 의아해하며 입구 쪽으로 달려간다. 순수한 분노에 휩싸인 마코토는 그들의 존재를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는 마치 할인 판매하는 원펀맨처럼 가볍게 주먹을 날려 입구를 뚫고 들어가고 경비들은 불신에 찬 채 얼어붙는다. 그들은 숫자가 어떻게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확신하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든다. 불행히도 마코토는 그들을 마치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잘못 놓인 쓰레기처럼 옆으로 쳐내며 무리를 손쉽게 뚫고 나아간다. 몇 초 만에 안뜰은 고요해졌다. 쓰러진 경비들 사이에 서서 마코토는 압도적인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도착을 큰 소리로 알린다. 저택 안에서 후나키는 그렇게 순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했다. 비록 꽤 많은 부하들을 쓰러뜨렸지만 그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는 곤경에 처한 소녀를 구해달라는 마코토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하고 조용히 바라고 있다. 여전히 자신이 우주의 절대적인 왕이라도 된 듯한 하시모토는 후나키를 스시로 만들어 마코토에게 돌려보내겠다고 자랑한다. 갑자기 묵직한 정문이 주먹에 맞아 부서지면서 그의 순간은 망쳐진다. 마코토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걸어 들어오며 하데스를 위해 하시모토를 데리러 왔다고 선언한다. 후나키는 지원군이 도착하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마코토는 그에게 힘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치유 부적을 건넨다. 하시모토는 부하들에게 즉시 침입자를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마코토가 남아 그들을 상대하는 동안 후나키는 시즈루를 안아들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뛰쳐나간다. 운영보를 사용해 마코토는 빗발치는 총알 사이를 손쉽게 헤쳐나가며 부하들을 차례차례 신속하게 쓰러뜨린다. 한편 하시모토는 언제 저 우스꽝스러운 플래시가 등장했는지 의아해하며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상대를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쓸모없는 겁쟁이처럼 현장에서 살금살금 빠져나간다. 마침내 혼란에서 벗어난 하시모토는 겁먹은 작은 생쥐처럼 달아나며 마코토가 명백히 용인데도 왜 모두가 그처럼 강력한 사람을 약한 쓰레기라고 불렀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곤문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하지만 긴장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 갑자기 부하 몇 명의 몸이 방 안으로 날아들어와 마코토의 존재를 알린다. 짜증나는 공포의 대상이 된 이래 처음으로 하시모토는 눈에 띄게 겁에 질린 표정이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마코토에게 진정하라고 애원한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언급하며 그를 위협하려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다. 하시모토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과는 달리 어리석은 겁쟁이다. 마코토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아이마 님이 자신의 고용주라고 밝히게 된다. 마코토는 이 소위 아이마 님이라는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말하라고 재촉하며 하시모토에게 사나운 눈초리를 보낸다. 그러자 하시모토는 아이마 님이 아이마 가문의 후계자라고 밝힌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마라는 녀석이 마코토가 세츠와 잤다는 소문 때문에 마코토를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아이마 님이 아마타니 가문의 아가씨와 정략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의 복잡한 문제를 막기 위해 그를 완전히 제거하길 원한다. 기억을 더듬어보지만 마코토는 원래 주인이 약혼녀와 사적으로 만난 기억을 찾을 수 없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추측한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하시모토는 마코토에게 자신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이마 님과 같은 강력한
강력한 사람에게 맞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말을 들은 마코토는 이 아이만 이미 동료 수련자임에 틀림없다고 추론한다. 한편 하시모토는 마코토가 자신을 풀어주면 돕겠다고 약속하며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떠들어댄다. 불행히도 마코토는 한 번 뱉은 말을 거두는 법이 없기에 즉시 그 광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그 힘은 잠긴 문을 부숴버린다. 방 안에서 그는 그 미치광이에게 갇혀있던 두어 명의 소녀를 발견한다. 마코토는 즉시 그들의 사슬을 부수고 자신의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떠나기 전에 그는 소녀들에게 하시모토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시한다. 소녀들이 그를 둘러싸자 하시모토는 자신을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이 소녀들에게 돈은 필요 없다. 그의 사악한 행위 덕분에 그들은 이미 지옥을 오가 고통과 뒤섞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그가 만든 바로 그 지옥으로 그를 보내는 것을 즐긴다. 그동안 마코토는 후나키와 합류하기 위해 밖으로 향한다. 그는 시즈루에게 치유 부적을 붙여주고 후나키에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떠나라고 말한다. 그는 저택에 오기 전에 미리 경찰에 신고해두었다. 그는 시즈루를 경찰에게 안전하게 넘겨준 후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후나키가 그의 다음 계획에 대해 묻자 마코토는 아이마와 자신을 노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이 음모 전체를 더 파고들면 수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 중간에 멈춘다. 하시모토와의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마코토는 평소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배후의 주모자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 팔굽혀펴기를 몇 번 하면서 그는 범인을 찾아 최대한 빨리 박살내기로 결심한다.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수련을 방해하고 마코토는 문을 열어 시즈루가 보낸 심부름꾼을 발견한다. 그는 마코토에게 그가 준비되는 대로 그녀가 출발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대장을 건넨다. 마코토는 그녀의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초대장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심부름꾼이 떠난 후 그는 시즈루에게 전화해 왜 정장까지 보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 초대장이 호시즈 가문에서 온 것이라고 알려준다. 마코토는 이 시점에서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의 파티에 참석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시즈루는 호시즈 가문이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제약 그룹을 통제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이것은 원더 뷰티환을 판매하기 위해 그 가문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또한 그의 전 약혼 여인 세츠가 파티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 새로운 정보는 마코토의 흥미를 크게 자극한다. 파티 당일 마코토는 꽤 멋진 모습으로 도착한다. 시즈루는 조용히 그에게 에이스 그룹의 총지배인인 피어스와 켄고, 그룹의 이사회 의장인 타로를 보여준다. 그녀는 그들이 도시의 비즈니스계에서 거물들이라고 설명한다.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마코토는 그들도 호시즈 가문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시즈루는 그의 비유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유력 가문 출신이 도시의 기본적인 권력자들조차 모르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미타니 가문의 친척과라도 연주를 만들려고 필사적이라고 지적한다. 시즈루에 따르면 그들은 특히 아미타니 가문의 아가씨가 도착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바로 그때 호시즈 가문의 수장인 나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츠를 옆에 데리고 도착한다. 마코토는 이 악명 높은 전 약혼녀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 그는 그녀가 동료 수련자인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그녀를 살핀다.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이 세계에 그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수련법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는 세츠의 연기가 사실상 드러나 있으며 그녀가 그것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녀가 아이마를 알 수도 있으니 나중에 그것에 대해 물어볼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는 시즈루가 호시즈 가문의 수장인 나나에게 명랑하게 인사하는 동안 조용히 그녀 옆에 서 있는다. 나나는 그녀의 어머니 건강에 대해 물으며 요코의 최근 회복에 기쁨을 표현한다. 시즈루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어머니가 점차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요코가 보낸 선물로 나나에게 주안안을 건넨다. 시즈루는 그녀에게 그것이 회사의 최신 회춘 제품이라고 설명한다. 그 기적의 약에 대해 들어본 듯한 나나는 흥분하여 그 이름을 불쑥 내뱉는다. 근처에 있던 손님들은 놀라 속삭이기 시작하며 그 약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츠는 즉시 상자를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진다. 나나는 그 약을 살펴보며 이처럼 높은 수준의 영약에 대한 감탄을 표한다.
그녀는 그 약을 재련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그녀는 아무런 인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즈루에게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체에 대해 묻는다. 시즈루는 즉시 마쿠토를 약의 재련사이자 자신의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마쿠토가 자신을 소개하자 나나와 세츠 모두 놀란다. 나나는 그가 아기였을 때 자신이 안아주곤 했다고 기쁘게 밝힌다. 그녀는 그의 기술을 칭찬하며 그렇게 재능 있는 젊은이를 내버릴 만큼 어리석은 야모리 가문을 저주한다. 세츠는 즉시 이모에게 말을 멈추라고 주의를 준다. 그녀는 그런 기술은 귀족 가문에게는 쓸모없으며 오직 수련의 경지만이 유용하다고 단호하게 설명한다. 세츠는 더 나아가 마쿠토가 쓸모있는 수련을 했다면 아미타니 가문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마쿠토는 마침내 이 세계의 귀족 가문들이 이미 수련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6월 대륙에서 행해지는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쓰레기다. 그녀가 마쿠토를 쓸모없다고 은근히 조롱하며 장황하게 말한 후에도 나나는 여전히 세츠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는다. 그녀는 마쿠토가 주안안을 재련함으로써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단약 재련을 가르쳐준 스승에 대해 묻는다. 마쿠토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그의 마음은 전생의 누군가에게로 향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는 그녀에게 스승이 없다고 대답한다. 마쿠토는 단지 취미로 단약 재련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막 중요한 것을 물어보려던 찰나 어떤 시끄러운 입이 과시하는 공작처럼 거들먹거리며 들어와 나나의 생일을 축하한다. 손님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진다. 누군가 그 시끄러운 남자가 사실 아이마 가문의 후계자인 조아이마라고 제잘거린다. 마쿠토는 악명 높은 추격자와 마주하게 되자 공포감에 휩싸인다. 독선적인 멍청이처럼 구는 아이마 경은 나나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다. 전형적인 호색한처럼 그의 눈은 곧 시즈루에게 꽂히고 나나가 그녀를 그에게 소개한다. 곁눈질로 마쿠토는 아이마 경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시즈루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지켜본다. 아이마 경은 시즈루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완벽한 신사처럼 그녀와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민다. 이 모든 장면에 이미 진절머리가 난 마쿠토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으며 그 유력 가문의 유명한 후계자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말한다. 아이마 경은 마쿠토를 모르는 척하며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의 가식에 놀랐지만 마쿠토는 아이마 경이 얼마나 오래 자신을 모르는 척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마는 수련자이며 마쿠토는 자신의 연기를 사용해 그에게서 수련의 흔적을 찾아 그 이론을 시험해보고 싶어한다. 기본적으로 수련자들은 자신의 힘을 숨기기 위해 이 기운을 억제할 수 있다. 유일한 예외는 그들이 연기를 저장할 수 없어 그 파동이 전혀 방출되지 않을 때이다. 마쿠토는 자신의 연기를 방출하여 아이마의 경맥으로 흘려보내 그가 정말로 수련자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잠시 탐색한 후 결과는 텅 비어 있었고 이는 아이마의 경맥에 연기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발견은 마쿠토를 놀라게 하며 아이마가 사실 수련자가 아닌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는 곧 이성을 잃고 아이마의 손을 너무 세게 쥐어 그가 고통에 찬 손을 재빨리 빼게 만든다. 아이마는 서둘러 마쿠토의 인사에 답한 뒤 상한 우유처럼 그를 무시하고 세츠를 마주한다. 마쿠토는 왜 이 녀석에게서 어떠한 기운의 파동도 감지할 수 없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는 아이마와의 짧은 교류에서 살기의 기미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 후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즐긴다. 곧 집사가 식사 후 모두 홀에 모여 댄스 파티를 즐기라고 알린다. 잠시 후 댄스 파티가 시작되지만 마쿠토는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 그는 하시모토와 그가 아이마가 수련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다. 한편 시즈루는 수많은 춤 신청을 피하며 홀에서 마쿠토를 찾는다. 누군가는 그녀가 거절한 마지막 남자에게 명문스가 가문의 딸이 듣보잡과 춤을 출 리가 없다고 속삭이기까지 한다. 그는 시즈루가 눈이 높아서 유력 가문들조차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애쓴다고 덧붙인다. 그 남자가 여전히 그에 대해 떠들고 있는 동안 그의 친구는 마쿠토에게 온 관심을 쏟고 있는 시즈루 쪽을 가리킨다. 시즈루가 그에게 춤을 청하는 전체 상황은 세츠를 포함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밖 어딘가에서 아이마는 자신의 차로 향하고 들어가기 전에 경비원들에게 아무도 자신의 차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한다. 차 안에서 경비원들은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경비원들은 왜 그가 항상 보디가드 중 한 명과 단둘이 차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한다. 다른 남자가 아이마의 개인 경호원으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들의 대화에서 아이마 경이 며칠마다 휴지처럼 몸을 바꾼다는 것이 드러난다. 또한 교체된 각 보디가드는 보통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소문에 따르면 한 명은 심지어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다. 한편 차 안에서는 보디가드가 아이마의 뺨을 때리며 세츠 앞에서 다른 여자의 손을 잡으려 한 것을 저주한다. 아이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을 망친 것에 대해 필사적으로 사과한다. 갑자기 보디가드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에서 영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의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뒤틀리며 진짜 아이마경으로 변한다. 그는 그 가짜 대역이 약간의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덧쓸 뿐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는 오늘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면 그 녀석을 끝장내겠다고 위협한다. 잠시 후 아이마 경은 차에서 내려 2명의 경비원을 연회장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경비원 중 한 명은 차 안의 다른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의심스럽게 차를 쳐다본다. 그는 소문처럼 보디가드가 항상 실종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한편 차 안에서는 가짜 아이마가 묶이고 재갈이 물려있다. 그는 자신을 풀려고 발버둥치지만 밧줄이 너무 단단하게 묶여있다. 그는 곧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터뜨린다. 그 후 진짜 아이마는 몇 분 전 차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지 않은 척하며 무도회장으로 들어선다. 그는 밝게 세츠를 부르지만 그녀는 전남친과 그의 새 파트너가 함께 춤추는 것을 보며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다. 사실 홀 전체가 마코토와 시즈루에게 집중하는 것 같다. 아이마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무엇이 그녀의 주의를 끌고 있는지 본다. 사람들이 마코토의 정체에 대해 추측하면서 홀 안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온다. 그들은 어떻게 저 악명 높은 얼음 여왕 시즈루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시즈루와 마코토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것 같다. 음악이 절정에 달하며 두 사람은 완전히 황홀경에 빠진다. 로맨틱한 순간에 매료된 시즈루는 마코토가 정말 멋진 댄서라고 칭찬하고 그는 말문이 막힌다. 그녀는 파티 분위기의 에너지와 잘 어울린다며 그를 더욱 칭찬한다. 시즈루는 그것이 회춘약에 관한 계획으로 호시즈 가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마코토는 원래 주인이 쫓겨나기 전에 이미 사교 댄스를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춤 실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기뻐한다. 그 기술의 수련으로 얻은 균형 감각을 더하니 마코토는 댄스 플로어에서 완전한 괴물이었다. 방금 본 것에 감명받은 나나는 세츠에게 마코토가 춤을 출 수 있는지 알았냐고 묻는다. 늘 지기 싫어하는 세츠는 그의 춤 실력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평민이라고 조롱할 뿐이다. 나나는 공연 내내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봤다며 그녀를 놀린다. 아이마도 대화에 끼어들자 나나는 그에게 정말로 마코토를 모르냐고 묻는다. 아이마는 오늘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나나는 이 주장을 다소 의심스럽게 여긴다. 그녀는 강력한 가문의 후계자가 어떻게 이 널리 퍼진 소문에 대해 듣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 아이마는 그녀를 따돌리려 어설픈 변명을 둘러대지만 나나는 완전히 무시한다. 그녀는 마코토의 단약 재련 재능에 대해 생각에 잠긴다. 그녀의 말투에서 그는 그녀가 마코토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려 한다는 것을 감지한다. 아이마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사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본다. 아이마는 나나를 향해 나직이 욕설을 내뱉는다. 그녀가 날뛰게 놔두는 것은 오직 세츠 때문이다. 그러고는 마코토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역시 조용히 저주한다. 그 사이 아까 그 수다쟁이 두 남자는 마코토의 정체를 알아냈다. 세츠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그들은 그녀와 아이마, 마코토 사이의 삼각관계에 대해 떠든다. 은발머리는 마코토가 레벨업할 가장 쉬운 방법을 걷어찼다며 조롱한다. 금발머리는 야모리 가문의 쓰레기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세츠에게 빌붙는 것이라고 거든다. 그들은 또한 마코토가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 파티에 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세츠는 이 모든 막말에 질려서 자리에서 일어선다. 나나는 더 있으라고 말리지만 세츠는 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히 떠나는 대신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마코토와 마주한다. 자기 일에 신경 쓰고 있던 마코토는 이 모든 장면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성난 아줌마처럼 그에게 소리치며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요모리 가문을 복원하려는 추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경고한다. 마코토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마치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 보듯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는 돌아서서 떠나며 단약 재련으로 번 돈으로 여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나 집중하라고 말한다. 마코토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되물으며 그 조언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가 그녀의 불안정한 연기에 대해 언급하자 세츠는 더욱 놀란다. 그는 아까부터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마코토에 따르면 그녀는 수련을 가속하기 위해 억지로 연기를 흡수한 것 같다. 그는 그런 무모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몸을 해칠 뿐이라고 경고한다.
그녀를 자세히 살피던 마코토는 그녀의 몸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여전히 그를 깔보며 세츠는 그 같은 별볼일 없는 녀석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마코토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밝히지만 세츠는 그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가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 손해는 그녀가 볼 것이기에 그는 개의치 않는다. 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자 세츠는 두려움에 움츠러든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자신을 대신해 아이마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면 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한다. 한편 아이마는 분노로 부글거리며 멀리서 그들을 지켜본다. 파티가 끝난 후 시즈루와 마코토는 주안단에 관심을 보이는 나나와 마주치고 그녀는 둘을 개인적인 대화에 초대한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걸으며 마코토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추궁한다. 나나는 쿡쿡 웃으며 그에게 이모라고 부르라고 한다. 마코토는 더 이상 요모리 가문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그와 세츠가 비슷하다고 말한다. 나나는 세츠 역시 부모님을 잃고 아미타니 가문의 꼭두각시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의 삼촌이 배후 조종자로 심지어 그녀의 결혼 상대까지 결정한다. 다행히 그녀는 명망 있는 무술 가문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들의 후원으로 세츠는 전설적인 수련자가 될 기회를 얻었다. 나나는 세츠가 평민의 경지를 초월하지 못하는 한 가문의 꼭두각시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수련자에 대한 이 모든 행설수설은 시즈루에게는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 반면 마코토는 수련 3단계에 들어서야만 평민의 경지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수련자의 세계에서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격차는 엄청나게 크다. 이것은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코토는 이것이 세츠가 수련을 빠르게 진전시키기 위해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유일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는 애초에 나나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는지 궁금해한다. 나나는 세츠의 상태를 치료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어떤 치료법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슬프게 밝힌다. 그녀는 마코토의 주안단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시즈루는 한의학협회장이 실제 의사들보다 마코토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마코토는 조용히 나나의 말과 전설적인 수련 소동에 대해 곱씹는다. 그는 또한 6월 대륙과 비교하면 이곳의 수련 기술은 조잡하다고 생각한다. 그를 현실로 되돌리며 나나는 자신도 주안단 유통에 관심이 있다고 선언한다. 시즈루는 호시즈 가문의 후원이 있으면 그들의 이익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흥분한다. 나나는 그녀에게 돈만 좋아한다고 말하며 농담한다. 잠시 농담을 한 후 그녀는 그들에게 세츠를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그녀는 마코토에게 그들의 약혼이 파기된 후 세츠가 반항하려 했다고 알린다. 마코토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다. 바로 그때 아이마가 떠나기 전 나나에게 인사를 하러 다가온다. 그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코토에게 악수를 청한다. 마코토는 그의 손을 잡고 악수에 응한다.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그는 아이마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느낀다. 마코토는 첫 만남에서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인사를 나눈 후 아이마는 차로 향하고 경호원이 세츠가 그에게 선물을 두고 갔다고 알린다. 이 말을 듣고 기뻐한 아이마는 재빨리 상자를 열어보지만 종이접기 나비가 들어있어 혼란스러워한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가짜 아이마에게 그것을 던지며 자신의 허락 없이 열지 말라고 경고한다. 마코토와의 만남을 되새기며 아이마는 여전히 그를 똑같은 약해 빠진 쓰레기로 여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영액 반지를 비틀며 나나와 마코토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반지에서 나온 에너지가 빛나며 그를 마코토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꾼다. 그는 사악하게 미소 지으며 세츠를 이용해 마코토와 나나를 파멸시키겠다고 선언한다. 가짜 아이마는 겁쟁이처럼 떨고 그들 중 누구도 종이접기가 빛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마코토는 손에 든 빛나는 종이접기 나비 복제품을 들어 보인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곧 아이마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그 나비 종이접기는 사실 추적 부적이며 지금 마코토는 그것을 이용해 아이마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부적은 한 건물 밖에서 멈추며 목표를 찾았음을 알린다. 그 건물이 실제로 아이마 가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는 즉시 뛰어내려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다른 곳 약초 정원에서 나나는 조용히 여러 영초를 관찰한다. 그녀는 수확이 거에 임박한 두 포기에 집중한다. 그녀는 3개월 후 수련자 대회에서 그것들을 교환할 계획이다. 갑자기 근처에서 이상한 기척을 감지한다.
한승려가 그녀 뒤에 나타나 나나가 한때 백초문의 천재였음을 밝힌다. 불행히도 그녀는 과거의 수련을 망가뜨릴 정도의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영적인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며 칭찬합니다. 그의 말에서 나나는 그가 수련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또한 방 안에 한 명 이상의 존재를 감지했는데 이는 상대가 한 명 이상이면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의도를 감지한 다른 승려가 왜 도망칠 계획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저항하더라도 무사히 떠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알기 위해 조심스럽게 대화하면서 나나는 천천히 앞에 있는 큰 나무 쪽으로 이동합니다. 한 승려가 저항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다른 한 명은 그냥 그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나나가 나무에 도착하자 그녀는 뿌리에서 자라는 폐왕화라는 보라색 약초를 활성화시킵니다. 곧 식물에서 독가스가 퍼져나가 그 지역을 가득 채웁니다. 승려들은 숨쉬기 힘들어하지만 나나는 이미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 녹심초를 입에 넣은 상태입니다. 그 독은 코끼리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해서 그녀는 두 대머리가 정신없는 틈을 타 탈출할 계획입니다. 그녀가 막 떠나려 할 때 사악한 형체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나나는 그림자 술법을 감지하고 그 사람이 숨겨진 그림자 종파에 속해 있음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림자가 손을 뻗어 그녀를 속박합니다. 그 형체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는 백초문을 파괴한 것과 같은 종파임을 확인합니다. 나나는 몸부림치며 그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아직 이날이 올 때가 아니었고 그림자 종파가 지금 모습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녀는 몸을 돌리고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앞에 마쿠토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마쿠토로 변장한 아이마일 뿐입니다. 아이마 가문 건물로 돌아와 마쿠토는 경비원들이 교대하러 나가는 동안 그림자 속에 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지 다투고 아이마가 안에서 고급 식사를 즐기고 있는지 농담을 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마쿠토가 운영보를 사용하여 나타납니다. 그는 추적 부적을 활성화하여 아이마의 방에 도착했음을 확인합니다. 안에서는 가짜 아이마가 자신의 옛날 녹화 영상을 보며 차가운 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마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쓸모없는 하인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한탄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진짜 아이마에게서 듣는 끊임없는 모욕을 생각하니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참지 못하고 선물 상자를 열자 갑자기 부적이 활성화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합니다. 그는 등 뒤에서 누군가를 감지하고 몸을 돌렸지만 마쿠토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져 넘어집니다. 마쿠토는 그가 파티에서 만났던 첫 번째 버전임을 알아보고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가짜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마의 이름을 들먹이려 합니다. 마쿠토는 그 말을 재빨리 막고 진짜 아이마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날 늦게 마쿠토의 평소 경로를 따라 아이마의 부하 한 무리가 그들의 중요한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전화로 그들은 아이마에게 마쿠토의 팔다리를 부수고 배달 음식처럼 데려다 주겠다고 자신있게 장담합니다. 때마침 그들 중 한 명이 마쿠토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마쿠토는 그들의 존재를 모른 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이 세계에 영적인 그릇이 존재한다는 발견에 대해 여전히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 세계의 귀족들 뒤에 4단계 수련자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인 그릇은 제작 과정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주입되어 독특한 능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단조 중에 사용되는 영적인 에너지가 강할수록 그릇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도구들은 4단계 수련자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마쿠토는 이 세계의 약한 영적인 에너지 때문에 영적인 도구를 단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이마 가문이 실제로 그들만의 개인적인 영천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마쿠토는 영천을 찾으러 류타로 향하기 전에 아이마와의 악연을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자신을 기다리는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그를 잡기 위해 큰돈을 썼다고 무심하게 알리지만 마쿠토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맹렬한 눈빛을 보내고 즉시 리더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보스는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합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닭대가 모이를 향해 돌진하듯 마쿠토에게 달려듭니다. 보스는 노련한 싸움꾼들을 데려왔다고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지켜봅니다. 몇 초 후 그의 자신감은 증발합니다. 마쿠토는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며 안면 개조와 코 성형수술을 해주고 무료로 뼈를 맞춰줍니다. 순식간에 그룹 전체가 쓰러집니다. 보스는 마쿠토가 천천히 자신을 향해 돌아서며 누가 고용했는지 묻자 공포에 질려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세츠와 그녀의 팀은 나나의 집에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부하 중 한 명이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두 승려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이 갑자기 끊겼지만 경비원은 나나가 납치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자신있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세 번째 공격자가 나오는 다른 영상을 보여주고 세츠는 마쿠토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격분한 세츠는 즉시 마쿠토의 주소로 향합니다. 아파트 밖에서 붕대를 감은 남자가 그녀를 멈춰 세우고 약속이 있는지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마쿠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상당한 남자는 조용히 그녀를 안으로 안내합니다. 세츠는 따라가면서 정원을 돌보는 험악해 보이는 남자 몇 명을 발견합니다. 옥상에서 마쿠토는 전날의 폭력배 두목이 순종적으로 그를 시중드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붕대를 감은 남자들은 모두 이전에 그를 습격하는 데 실패했던 아이마의 부하들로 보입니다. 잠시 후 세츠가 화를 내며 들이닥쳐 마쿠토에게 나나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마쿠토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혼란스럽게 그녀를 쳐다봅니다. 그녀는 다시 그가 자신의 이모를 납치했다고 비난합니다. 그가 여전히 어리둥절해 보이자 세츠는 태블릿을 꺼내 그에게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줍니다. 마쿠토는 영상 속 인물이 영적인 그릇을 이용해 자신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는 아이마가 자신과 세츠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습니다. 세츠가 싸울 준비를 하며 영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하자 마쿠토는 침착하게 새벽 1시에 나나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증명하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아이마의 부하들을 신문하라고 말하고 그 사실에 세츠는 긴장을 풉니다. 그러자 폭력배 두목은 그녀에게 아이마와의 대화 기록을 보여주며 마쿠토를 잡기 위해 어떻게 고용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마침내 납득한 세츠는 그들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마쿠토는 이전에 녹화해둔 가짜 아이마의 영상을 보여주며 대답합니다. 그는 아이마의 계략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세츠는 야스히로가 아이마 군주의 대역을 맡았다고 고백하는 영상을 봅니다. 그는 평소에는 그냥 경비원이지만 대역으로 파티에 참석했다고 설명합니다. 야스히로는 아이마 군주가 반지를 사용해 누구든 사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사실에 세츠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마쿠토는 그녀에게 영적인 그릇의 개념 전체를 설명해줍니다. 그는 아이마가 나나의 납치 혐의로 그녀를 시켜 자신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츠는 그에게 맞서기 위해 화를 내며 나가지만 마쿠토가 이를 망치는 것을 막습니다. 그는 경솔하게 움직이면 나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츠는 이대로 둘 생각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는지 묻습니다. 마쿠토는 그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